네, 여신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오프라인상은 처음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자공 씨 네. 책을 보면서 주식 투자자의 꿈을 키웠던 게 엊그제인데 진짜요? 이렇게 또 실물로 뵙고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최근 또 시장 상황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 컨셉이 지금 시장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또 책에도 약간 투자 실패 사례, 네. 작가님 본인의 이제 투자 실패 사례를 몇 가지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기업이고, 네. 그렇죠. 뭐 좋은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돈 잘 벌고 일단은 뭐 비즈니스 모델 괜찮고 투자 지표 뭐 PER이라든지 뭐 ROE 이런 것도 사실 우량한데 그러면 좋은 기업이 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투자에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는 이제 몇 개 실패 사례를 제가 투자한 이제 종목들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할 때 가치 투자, 그러니까 그 실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싼 기업들을 선별하고 그런 것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당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초기에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해봤는데 뭐 2년, 3년이 지나도 주가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한 대로 투자를 했는데 네네. 왜 성과가 생기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제가 새로 배우게 된 거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랑 주가가 오를 것,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에서 실제로 오르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어떤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한 거에서는 제가 이제 진로 발효나 이제 뭐 제지주, 그러니까 골판지 관련된 주식들, 네. 그러니까 PER 낮고 막 ROE 높고 이런 것들로 유명한 회사들을 이제 가치주를 발굴을 하면서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은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책에다 기술한 거는 미래에 대한 변화를 감안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미래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만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을 사야 이제 실제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가치의 함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네. 싸고 다 좋고 실적 잘 좋은데 결과적으로 뭔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 네. 거기에서 뭐 사실 크게 빠지진 않을지언정 시장은 막 날아가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하락장보다 더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렇게 네.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그런 뭐 실패를 극복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알아보고, 작가님과 저번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한 단계 또 지수가 레벨 다운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한 2,300선, 400선이었는데 거의 2,100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네. 최근에 약간 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2,300, 400 정도? 그 정도에서 코스피가 지금 거래되고 있긴 한데, 네. 혹시 이렇게 약간 좀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작가님께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올해는 제가 아마 연초에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의미 있는 액수로 매수를 했던 날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1월 28일 그때 한번 샀었고, 5월 중순에 17일이었나 그때 한번 또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는 9월 28일이었나요? 그 최근 저점에 때 매수를 했었는데, 제 나름의 기준은 있었어요. 제가 좀 대형주나 코스피 쪽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이상,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날, 그 날만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그 지수의 등락률을 다 세워봤는데, 네. 2.5%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는 날은 거의 예외 없이 반대 매매가 터지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같이 난이도가 높은 장에서 종목을 제대로 고를 능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매수하는 날을 고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뭐 적게 한 건 아니지만 매수나 매도는 최대한 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올해 좀 그래도 다행히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제일 의미 있게 산 거는 올해는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최근에 9월 28일 날 그때도 이제 2.5% 빠져가지고 그때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그럼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신 건가요? 제가 삼성전자 아마 지난번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5월 달부터 제가 물렸어요. 아 근데 그 정도부터 물렸으면은 네. 준수한 편이에요, 사실. 네, 남들보다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제일 안 좋았을 때까지 하면 한 마이너스 1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반도체에 대한 그 간단한 분석도 했지만 삼성전자에 물리면 마음이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제 평단가보다 이제 낮은 상태에서는 큰 고민 안 하고 이제 매수를 더 했고 9월 28일 그때는 전자를 많이는 못 사고요. 다른 종목도 좀 관심 있는 게 생겨서 샀는데 네.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의미 있는 액수로 매수를 했던 거는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9월 28일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샀었는데 일단 삼보판지를 또 재지 쪽? 네. 이번에 중소형주 9월 28일에 샀던 거는 액수가 크진 않았어요.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 폐지 가격이 네. 그 연초에 비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삼보판지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좀 안 좋았던 수준까지 간 걸 봐서 골판지 업체가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얘기는 많지만 어찌됐든 사이클 상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보판지를 조금 샀었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하고 LS전선 아시아는 이제 전선 쪽인데 베트남이 작년 3분기 때 락다운 때문에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가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 기저효과를 좀 누릴 것 같아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샀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많이 사셨네. 아니, 되게 조금씩 이제 보초병 수준으로 그렇죠. 적잘 보낸 거예요, 사실. 네. 왜냐면 너무 포트가 대형주에 한두 종목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려면 일단은 사서 물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샀던 게 이제 아난티라고 원래 에머슨 퍼시픽이었어요. 맞아요. 네, 대북 테마주로 유명했었는데 그렇죠. 엄청 날라갔죠. 2017년 막 그때. 그때 거품이 다 빠지고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대북주로는 보질 않고 있어요. 실제로 금강산이었나? 그쪽에 투자했던 액수들은 전액 지금 손상차손으로 걷어냈거든요. 네네. 그게 올해 상반기였고 이제 3분기부터는 그 강남에 새로 낸 호텔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좀 의미 있는 신규 분양도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기존의 테마주에서 어느 정도 실적주이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정상적인 궤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삼보판지부터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이게 사실 폐지 가격이 이제 제품 가격이 되는 거고 거기서 그 제품 가격 사이클에 따라서 또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리오프닝 되고 뭐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할 수는 있어도 그 온라인 쇼핑 성장성은 아직까지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택배 박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Q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지주를 투자하면서 이제 실패 사례도 여기 책에 넣긴 했었는데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쌀 때 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골판지 제지 쪽이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다르게 봤었는데 그때가 사실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잘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갔을 때는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에 샀을 때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훨씬 싼 가격에 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공부를 더 안 하고 샀어요. 근데 사실 딱히 공부할 게 없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변을 그냥 그 동네 재활용 센터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골판지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런 박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내수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리오프닝? 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왕래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좀 그런 네. 관점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투숙객의 볼륨 측면에서는 사실 뭐 오히려 리오프닝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코로나 전후로 굉장히 글로벌리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요도 많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은 아난티처럼 하이엔드 이제 그 호텔, 리조트 이런 쪽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좀 제일 주력이 된 투자 아이디어는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신규 분양이 되는 이 부산 쪽에 새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분양률도 꽤 높은 편이고 잘 나가고 있고 내년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건설이 완공이 되고 실제로 운영이 들어가면은 지금은 부채로 잡혀 있는 이제 그 분양 대금이 네네. 일시에 매출로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를 어느 정도 좀 시계열을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부채 쪽이 제가 사고 나서부터 부채 관련된 그 뉴스들이 좀 뜨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약간 좀 레고랜드 사태로 빚어진 네. 약간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색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이제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LS 전선 아시아. 네. 여기도 이렇게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2016년인가 17년인가 아무튼 뭐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그 뭐 전봇대라든지 전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지중화 될 것이다. 네. 안으로 이제 묻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수요라든지. 네, 제가 뭐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더블 디짓까지는 아닐지언정 싱글 디짓, 하이 싱글 디짓은 무조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인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한 번도 역성을 한 적이 없어요. 매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익단에서 구리 가격의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또 사이클을 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질이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전선 인프라나 뭐 이런 그 박스라든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요가 생기는 건데 지금 밸류에이션상에서 뭐 원재료 가격단에서 약간 이제 사이클 하단에 왔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제 투자 스타일에서는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빠졌으니까 네. 나중에 반등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실적 플러스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마음이 네이버. 불편하네요. 네이버. 네. 네이버가 그때 한 20만 원 이하까지 네. 주가가 내려오면은 네. 한번 사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이 좀 우습게 깨져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포시마크, 미국에 이제 포시마크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단기간에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매수를 하셨는지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20만 원 깰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네. 저는 그 정도는 돼야지 네.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16만 원인가 14만 원까지 네, 갔었죠. 거의 정확한 저점 16만 기억이 안 원. 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그 사회자 경제 채널에서 부를지는 모르지만 네. 야,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책임 못 질 만한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봤는데 결정적으로 네이버를 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전자를 더 샀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능력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 뭐 네이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사면 안 되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본적인 그 주식 투자에서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네이버라고 하면 굉장히 유능한 IT 인재들이 모여있는 회사고 포시마크를 인수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은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주가에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회복하고 더 성장을 하려면은 무조건 해외 진출이 가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또는 지금 당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이제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놓아줬죠. 이게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가 많이 빠진 게 네.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뭐 그 부분도 최근에 좀 둔화되긴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글로벌 상황, 매크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성장주의 치명적인 그 금리를 워낙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바뀌는, 즉 리버스적인 금리가 다시 내려가거나 좀 성장주들이 조명받는 그런 환경이 나와야지 좀 가능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약세장이자 거의 뭐 폭락장까지 오면서 네. 제가 매수 매도를 열심히 안 한 대신에 좀 주의 깊게 했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다른 투자자들이 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많이 봤는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좀 제가 투자하기 난처한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투자자들의 심리 측면에서 심리가 반영되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워낙에 이제 큰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어서 이거를 다 소화하고 전고점 이상의 회복을 하려면은 당장 내년에 쉬울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런 실제 해외 진출의 가시화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그림이 제대로 보이기까지는 못해도 2, 3년은 걸릴 것 같고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의 과거 주가를 보면은 상승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제가 알기로 2015년에서 16년 사이였나? 그때 한 2, 3년 정도 그 침체하고 횡보했던 구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회사가 성장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모멘텀이 있을 때 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기업들은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느긋하게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방금 말씀하신 해외 진출. 지금 국내에서는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더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은 지금 정치권에서 약간 독점 규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계가 있으니 확실히 좀 해외 쪽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회 비용을 봤을 때는 차라리 삼성전자에 더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네이버 카카오가 당장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퍼포먼스를 내서 주가도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는 그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근데 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어떤 저점 매수로 노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내년에 아주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수익을 못 내고 빠져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는 어느 정도 좀 트렌드도 잘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트렌드까지 캐치해서 끝까지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능력이 될까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회사와 얼마나 마음 편하게 동행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단순히 그 저점에서 본질 가치로 돌아온 것 이상 더 큰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보유를 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대신에 동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IT 인재들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에 내가 주주로서 동행을 한다고 하면은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이 회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는지를 보면서 대신에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보니까 또 작가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네. 대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뭐 그냥 뭐 저도 알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전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그런 분들한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이 수강생분들이 다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엄연하게 지금 감정적 상처를 입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마음이 편하게 해드린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질문을 딱 받으면 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물렸어요. 상담에 뭔가 약간 저 바이브 같은.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팔로우업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뭔가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중에서 뭔가에 물릴 거면 삼성전자에 물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팩트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인텔 사파이어 레이크가 언제 출시되고 뭐 DDR5가 언제 다시 모멘텀이 생기고 뭐 그런 걸 보는 분도 있고 뭐 파운드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대부분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팩트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기업이다. 그 팩트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틀린 투자는 아니거든요. 예.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분석해서 6개월짜리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를 그냥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1등 기업이라서 동행한다라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후자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어쨌든 사셨던 가격보다 싸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어떤 투자금이 제로가 되기 전에 망할 가능성은 낮다. 별로 없다. 그냥 계속 물타기 하시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리죠.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물타기 하기 괜찮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저점이 한 5만 천 얼마였는데 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한 6만 원 살짝 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점 대비로 따진다면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진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의 그 주가 역사를 보면은 MDD 고점 대비 이제 얼마나 많이 네. 빠지냐 봤을 때 마이너스 30%면은 거의 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가격이긴 하거든요. 네. 여전히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또 언제쯤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게 당장 반등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런 여러 거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일단 저는 3가지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면 이제 전고점을 뚫거나 전고점 가까이 가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반등이라고 하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저는 요즘 약간 불안한 게 그 첫 번째 고비를 넘길 때까지 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 반등이 좀 예사스럽지가 않잖아요. 많이 세요. 거의 한 저점 대비 되게 한 단기간에 거의 네. 한 15%, 16%좀 올라가죠. 네. 네.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반등 시나리오는 환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시장 전체를 사고 싶은 매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큰 자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을 사는 수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트에 안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LG 엔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오른 이유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순매수가 꽤 컸고
LG엔솔도 2위, 지금 시가총액 2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들이 담아가는 그 흐름이 저는 최초의 반등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지금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지금 페이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고비가 이제 전자라는 회사가 봤을 때 DDR5라는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본격적으로 소진이 되는 시기가 일단은 그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서버향 DDR5를 이제 지원하는 서버향 이제 그 칩들을 내는 그 시기인데 그게 지금 AMD는 4분기에 나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뭐 내년 초라고 일단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맞아요. 네. 일단은 내년 초라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 좀 과시화되고 DDR5의 탑재가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게 전 두 번째 고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비가 항상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시기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주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듯이 막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려요. 아, 맞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샀던 분들이 제일 의미 있는 수익, 뭐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주를 삼에도 불구하고 뭐 최소 30-40%에서 많게는 70-80% 이상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주가의 고점을 향해 가는 그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그러면 저는 못 맞추겠지만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단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환율 쪽에서 이제 네. 환차익을 누리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 때, 네. 주식에 살 때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대한 또 전환 수요, 여기서 네. 이제 AMD랑 인텔 쪽에서 네. 또 거기에 걸맞는 CPU를 또 출시를 해주면은 네. 수요가 늘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막 상승 랠리가 나오는, 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뛰어드는. 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약간 첫 번째 시그널이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게 조금 네.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원래 제가 잡아뒀던 원칙인 그 마이너스 2.5%를 어기고 조금 더 샀어요, 솔직히. 아. 네. 그래서 약간 더 투자금을 늘렸는데, 또 이러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사실 네. 주가가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길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다지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간에 중요한 포인트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 단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또 주주분들이나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삼성전자가 좋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다, 뭐 하락장에 무슨 주식을 샀다라고 했는데,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공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미 뭐 한 작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년이 넘게, 1년 6개월을 향해서 지금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즉 한마디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현금이 없고, 네. 뭘 산다라고 한다면은 기존 걸 손절하고 사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 하거든요. 고수도 사실 자기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결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종목들이 계좌에 수두룩한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별 기업도 분석을 하셔야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경험이 길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봤자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내가 총 몇 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개수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파란불인데 내가 보유 종목이 10개가 넘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모든 투자가 잘못된 투자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유 종목 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직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보유 종목 수도 꽤 많다.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중에서 다 털어버리고 딱 2개만 남겨야 된다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어떤 거 2개를 남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 직관이 맞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수십 개, 뭐 10개에서 수십 개 종목에서 단 2개만 남기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제일 잘 이해하는 기업만 남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기업부터 다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남기고 다 털어낸다고 했을 때 어떤 걸 고를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러면 그 지금 나머지 그 2개 말고 그 순위에서 탈락한 애들은 다 손절을 해야 되냐, 교체 매매를 해야 되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같을 때 과감한 손절이나 교체 매매를 했다가 스텝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완전 메타 무너지잖아요. 네. 이걸 딱 갈아탔는데 이게 그다음부터 빠져. 네네. 내가 판 거 모르고. 네. 그게 최악이잖아요, 진짜. 남들은 막 회복했다 그러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면은 일단 걔네는 언제든 이제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는 하시되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그 지수가 회복하면서 내 손실폭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그런 기회가 좀 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치명적인 계좌 전체의 손실액을 다 떠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진짜로 떨어낼 것인지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할 것인지 그거를 위해서 지금은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한 10개 넘게 이제 종목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주식을 다시 배워야 된다. 네. 그러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적정 종목의 개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투자 경력이 짧은 분들, 뭐 2, 3년 이내라고 하면은 오히려 많이 가져가시지 않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과감한 분들이라면 한 3개 정도 분산해도 되고, 네. 3개에서 8개 사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8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네. 제가 공부했을 때를 돌아봤을 때, 개별 기업에 대한 의미 있는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사두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분도 있을 거고,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은 거를 다 사두고 고생하지 마시고, 한 3개에서 8개 정도 풀로 선별을 해놓고, 조금씩 본인의 어떤 알고 있는 기업의 스펙트럼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원하면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정 종목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네. 투자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확실히 좀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을 분석하거나 뭔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서투를 수 있으니 적게 좀 가져간 다음에 네. 나중에 좀 경력이 되고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약간 네. 집중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분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실력이 쌓인 다음에 뭐 종목을 늘리든지 말든지 네.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한 1, 2년 차 때,
보유 종목이 50개가 넘었어요. 펀드네, 펀드. 막 5만 원씩 사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었어요. 이미 막 물린 종목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줄여가지고 한 대여섯 개의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기까지 제가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현금도 종목이다. 네. 네.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현금을 10%에서 30% 사이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꼭 유지를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적게 한 3개 정도? 그 정도 네.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인터뷰 질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개별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되는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미 투자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편입하는 건 제외예요. 네네. 처음 모르는 기업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기업의 한 10년치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적의 흐름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최근 1년 정도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도 수준 높은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보고서도 비슷한 기간, 못해도 2, 3년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과 관련된 뉴스 클립들도 보면서 혹시 뭐 대주주나 경영자가 예전에 스캔들이 없었는지 또는 뭐 다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단순히 밸류상으로 매력적이고 뭐 재무구조 탄탄하고 배당 많이 주고가 아니라 이 기업의 지금 말고 미래에 가까운 뭐 6개월이든 3년이든 특정 시점에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 핵심 아이디어를 작성을 직접 해보시는 거. 네. 그리고 그럼 그런 매력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사도 되는 가격인지 그거를 이제 그 기업의 뭐 가치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주가와 내가 생각하는 가야 하는 주가 간의 그 갭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한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2, 3년 후에 얼마나 좋아질까, 좋아질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얼핏 들으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최근에 뭐 조명받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등등 여러 기타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그림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좋아진다는 포인트 자체가. 네. 어느 정도는 그 숫자와 상상력의 혼합인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별 투자자들의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장 내일 날씨 온도가 몇 도인지 맞추는 거는 어렵지만, 여름에 겨울보다 따뜻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 알 수 네. 있으니까. 그 정도의 상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업력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만큼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은 예전의 주가나 예전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이만큼 빠졌다고 하면은 다음에 또 돈을 벌면은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2, 3년짜리 투자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더 뭐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교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발품을 조금 더 팔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 약간 주변 분위기가 약간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2,100 정도 찍고 있다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거의 장중에 2,400을 터치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장중에 2,400 터치했어요, 지금. 2,399인가 그렇게 마감을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약간 뭐 종목 장세다 어떤 종목 투자를 해야 되냐면서 막 대화방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여기가 이제 또 뭐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거에 그 힘들었던 시절 내지는 좋았던 시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잊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
사람들이 얽매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책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병원의 사례인데 네. 어떤 이제 그 의대 교수이자 작가인 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병원에 이제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체크리스트로 이제 의료 과실이라든지 그런 오퍼레이션 상에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그 매뉴얼 같은 거를 배포를 했더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를 들어 사망률이 47%인가 까지 떨어졌대요. 네, 그 의료 사고율도 30몇 프로가 떨어졌다고 하고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면 안 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시로서 책에서 제안드린 체크리스트는 5개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단기 급등을 해서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했는가 안 했는가. 가치 평가를 안 했는데 일단 좋아 보이고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업이 미래의 시점에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작성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종목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만에 하나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예상보다 더 빨리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 내가 이 기업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판다라고 하는 엑시트 플랜을 세워놨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좀 정성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를 다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을 막 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하는 게 탐욕 때문에 행동하려는 건 아닌지 한 번만 질문하자. 매수 버튼 누르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신중하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보수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장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손실률이 그러니까 손실이 아주 크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방어가 된 투자.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열려있을지 모르지만 다운사이드는 막아두면서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 탐욕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약간 좀 정의가 모호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탐욕은 뭐고 탐욕이 아닌 건 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사서 1억 천금을 벌 거야 아니면 수익률 100%가 될 거야 그러면 탐욕인지 좀 그 기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준은 네. 제가 그 책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느꼈던 거는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종목 자체를 보는 거를 떠나서 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든지 네. 화랑장에서 막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좀 마음이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공부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막 살려고 하는 건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최근에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과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서 나의 탐욕이라는 거를 객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조급종이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쟤는 버는데 난 못 벌어 하면서 사실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좀 매수 버튼을 누르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려야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자금 집행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책에 그 주식시장 섹터를 총 13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현재 약간 좀 시장 상황?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 잔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그런 분산 투자? 내지는 그 섹터 선정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좀 주식을 담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외부 자금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일단 그렇죠. 일단 좋겠냐가 네. 이제 첫 번째. 네. 사실 뭐 이런 가정법 질문이 뭐 좀 환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집행 가능한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은 제가 보기엔 현금인 것 같아요. 아, 현금. 네. 그게 뭐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서가 아니라 내가 계좌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먼저 정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를 세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뭐 사야 될지 모르는 분이라고 하면은 네.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현금 비중을 작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충분히 될 때까지 좀 크게 가져가야 되고 최소 30%에서 40%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뭐 60, 70%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섹터로 보면은 일단은 당장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음식료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네네. 왜냐하면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을 거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 올해에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농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쵸. 약간 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많이 못 지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뭐 농민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네. 짓죠, 사실. 네.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배추 농사 얘기를 했는데 올해 배추 농사에서 맞아, 돈 맞아. 많이 번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최근에 약간 배추 농사가 문제가 된 게 몇 달 네. 전만 하더라도 배추 가격이 금 가격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많이 짓고 정부에서 막 밀어내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농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 작황이 좋아지면은 그쪽으로 공급이 몰리면서 네.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농사라는 게 1년 단위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 투자에서 1년 단위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 좋았으면 내년에는 농업 생산성 때문에 그 농업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이제 음식료 기업들은 조금 유리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주가가 변동하는 흐름이 실제 업황보다 약간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도 내년에 업황 자체가 썩 좋아지는 건 아닐지언정 주가는 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이 올해도 좋았고 내년에도 좋을 섹터들이에요. 아, 그쵸.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하락장이라고 그러는데 엔터나 2차전지 이런 데는 빠지지도 않았고 2차전지는 오히려 또 막 올랐죠. 달려있고 네. 있잖아요. 내년에도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언제든 기회는 노리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미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면 지금 마음 편할 거예요. 근데 새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쪽 섹터를 사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고 싶은 분량만큼을 현금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금 비중이 아니라 뭔가를 사기 위한 현금도 따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 네. 앞으로 계속 성과를 올려받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 3년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그렇게 싸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증권이랑 건설 쪽도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 리스크를 극복을 하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되게 큰 가격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제로 금융 리스크가 터지게 됐을 때는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인지 지금 이자부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재무 구조를 신중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매수를 고려하는 식으로 보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리오프닝
호텔이라든지 네네. 국내로 관광객들이 유입된다고 할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뭐 보고는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섹터를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을 다 잘 발라내면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 안 하고 종목 피킹을 하실 거면은 저는 그냥 삼성전자 잔뜩 사서 현금 30대 삼성전자 70 정도로 이렇게 묻어두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좀 2, 3년 뒤를 보면서 그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강의도 하면서 네. 다양한 투자분들을 뵀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삼성전자만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니만 못한 어떤 투자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었어요. 굉장히 드문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네. 제대로 공부를 하고 깊게 리서치를 하고 그에 따른 의미 있는 알파를 가져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종목 피킹 안 하고 삼성전자랑 동행만 해도 노후 준비는 충분한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귀찮게 느껴지거나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뭐 이미 물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물타기 하면서 삼성전자를 쥐고 버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사실 그런 종목에 대한 리서치라든지 그런 것들 깊게 하지 못하고 네. 여러 그런 백화점처럼 종목을 가지고 네. 있다가 사실상 그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는 것보다 못한 성과를 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네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좀 들고 있어도 사실 한 상위 5%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거리들이 없어지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한 이유는 내가 그런 어떤 철저한 간접 투자가 맞는 사람인지 어떤 내 능력을 발휘한 직접 투자가 맞는 사람인지를 그런 책을 본다든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자아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정보나 그런 인사이트로서 이제 좀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네. 항상 줌으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네.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최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감정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두 번의 투기로 돈을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 맞다고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는 거는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노동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소득인데 지적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을 견디는 거는 극심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야지 돈을 벌거든요. 그런 걸로 비유를 해볼게요. 감정노동으로 대표적으로 서비스 직종 종사자분들, 콜센터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고객들의 갑질 같은 거를 당할 때잖아요. 투자자들도 갑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갑질 때문에 감정 소모가 이루어지냐? 미스터 마켓인 거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어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갑질 고객인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네. 지금의 그런 힘든 기분들을 좀 더 필연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 계좌들이 이제 퍼렇게 물들어 있는 상황일 텐데 이 상황에서 정말 몇 배 오를 쪽 그런 게 있어봤자 큰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 출간하신 책 자체가 왜 이제 투자를 실패하는 것이고 이 실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내가 이런 상황을 잘 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신우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